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친구들. 오늘도 미술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펠드먼의 미술 비평을 통해서 서양의 미술인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을 감상을 해보았고요. 또 우리나라 동양 미술 중에 인왕제색도,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평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감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서양 미술로 본 것은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인물화의 종류 중에 군상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의 표현을 그렸기 때문에 풍경화에 해당돼요.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에 인물화를 배웠어요. 인물화는 인물을 표현한 건데 인물화 중에 인물이 많아서 군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경화를 배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물화를 배울 거예요. 자, 정물화가 무엇일까요? 정물화는 정지된 사물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지된 사물이 뭘까요? 정지된 사물은 우리 일상 용품들,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물들을 소재로 해서 그린 것을 정물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서양의 정물화와 동양의 정물화, 이 두 가지의 작품을 비교 감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과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단독 감상을 해봤어요. 단독 감상은 작품은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펠드먼의 미술 비평의 방식으로 우리가 감상해 봤어요. 예로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교 감상을 해볼 거예요. 비교 감상은 2개 이상의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감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펠드먼의 미술 비평을 활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등교 개학이 곧 이루어지죠? 그때 수행평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듣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우선 작품을 한번, 자, 우리 눈으로 한번 살짝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자, 또 이런 작품도 있고요. 뭔가 다르죠? 동양의 우리 전통의 미술과 서양의 정물화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다 감상해 볼 거는 아니고요. 우리 전통의 미술 하나와 서양의 미술 하나 이렇게 비교 감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이 작품을 선택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가 바로크 정물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크 정물화. 그럼 이 바로크가 뭘까요? 바로크는 미술의 양식, 사조를 의미해요. 그 당시의 스타일, 미술 유형, 스타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미술의 양식, 미술 사조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크 시대의 양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로크 시대의 정물화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감상을 우리 펠드만의 미술비평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뭐가 보이나요? 자, 우리 해골이 보이죠? 오래된 고서도 보이고요. 유리컵, 불완전해 보이는 위치에 유리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거는 뭘까요? 시계 같아 보여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려진 게 어떻게 그려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골이 진짜 해골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죠. 우리 모두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고 멀리 있는 거는 연한 원근이 잘 나타나요. 원근은 거리감인데 거리감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상세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선생님이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진하게 나타나서 원근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는 조금 흐리고 덜 선명해요. 그래서 거리감이 잘 나타나고 또한 여기는 빛을 받아서 밝아요. 여기는 또 어둡고 명암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명암도 잘 드러나고 원근도 잘 드러나고 또 부피감 이런 걸 우리가 양감이라고 하는데 양감도 잘 드러나요. 입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해골의 이 머리 부분과 이 시계 부분 그리고 이 촛대를 세워놓는 그 받침대도 양감이 잘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한번 보면 천이죠. 천의 재질감이 나타나요. 이 천이 천이기 때문에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유리를 그린 것도 아니고 철로 된 걸 그린 것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천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꺾인 부분에는 밝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근도 나타나고 명암도 잘 드러나요. 그 다음에 양감, 그 다음에 질감, 재질감이 잘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표면 질감, 아까 말했던 그 옷감의 그 천이라는 것의 질감이 잘 드러나요. 재질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감도 드러나요. 거리에 가깝고 멀고가 잘 드러난다면은 이게 공간감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펠드만의 미술 비평에서 서술 분석 단계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는 왜 그려졌을까? 또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소재들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크는 16에서 18세기 미술을 바로크 미술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특히 네덜란드에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 그림에 이 정물화가 유행이었던 거예요.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많이 작가들이 그림을 그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그렸을까? 왜 이게 유행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대 때는 네덜란드의 그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금지되었어요. 우리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우상숭배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무언가로 만드는 것들이 금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미술에 우리가 많이 보면 종교적인 그림, 우리가 생각나는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 생각해도 종교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점점 종교개혁의 이유로 예수님을 소재로 하나님을 소재로 종교적인 주제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우상숭배가 금지되었어요. 그럼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팔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리지 말라니 재단화를 그리지 말라니 그릴 게 없죠. 그래서 그렸던 게 이러한 장르화인 거예요. 장르화 중에 정물화가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종교적인 엄숙함, 너무 많이 사치하지 말고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을 즐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엄중한 이러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니타스 정물화라고도 해요. 이 장르는 바니타스 정물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바니타스는 무엇일까? 인생무상, 허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헛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이 바니타스는 인생무상, 허무를 뜻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지금 쾌락, 금전 이러한 음식들 막 이런 향락 이런 것들을 즐겨도 언젠간 죽음에 이르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젠가 자기가 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부를 많이 갖고 있어도 죽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유한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살짝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서, 해골, 유리컵, 시계 이런 것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삶의 유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삶의 유한성이기 때문에 해골이 들어간 거고요. 시계는 정지되어 있지 않죠. 시계는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특히 모래시계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꽃도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따 다른 작품을 통해서 볼 거예요. 꽃은 지금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결국은 지고 시들어서 버려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과일은 상하고 썩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네덜란드, 그리고 작가가 그림을 그린 이유, 인생의 허무, 인생 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삶은 유한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처음에는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고 무시무시하고 뭘 그렸는지 왜 그렸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 작품은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당시 바로크 시대 또 종교개혁 이후의 네덜란드의 모습.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야 하는데 재단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장르화를 그리는데 장르화의 주제도 종교적인 엄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바니타스 정물화를 그려졌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당시의 시대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17, 18세기의 시대를 잘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작품, 다른 바니타스 정모라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들도 있죠. 그리고 유리. 아까 유리는 깨지기 쉽다. 깨지기 쉬워요. 사라지기 쉽다라는 그런 바니타스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시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시계도 보이고 은식기. 특히 은으로 된 제품을 많이 그렸어요. 은으로 된. 은은 금과 다르게 변색이 잘 돼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어느 한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후에 되면 변하고 거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음식들,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도 보시다시피 해골이 보이죠. 이런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은 향락, 이런 것들을, 쾌락,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 그리고 자, 꽃이에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화사하게 있죠. 근데 우리 보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꽃들은 되게 화사해요. 그죠? 마치 이 아름다움이 지속될 것 같이, 더군다나 그림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늘 여전히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둡게 되어 있는 거는 시들어져 가는 꽃을 그렸어요. 그래서 시간의 유한성, 삶의 유한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니타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바니타스 정모라 바로크 시대에 많이 그려졌던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고, 자, 우리의 전통의 정모라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본 그림 중에 선생님은 이거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림과 사뭇 다르지만 일단은 얘만 먼저, 아까 바로크만 봤던 것처럼 얘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뭐가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 봤을 때 부채가 있어요. 부채, 안경 있고요. 우리가 책상, 책, 두루마리, 고서, 그 다음에 골동품, 항아리, 꽃도 있어요. 매화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이거는 책장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붓도 있고요. 사뭇 달라요.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조형요소와 원리를 한번 보는데 일단 색이 굉장히 선명해요. 선명한 색. 그리고 아까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적으로 그렸다기보다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그죠? 아까 막 질감, 재질감, 양감들이 막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들이 봤을 때 약간 만화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도 많이 보여지지만 다른 작품을 보면 느끼겠지만 화려한 색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림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비교 감상을 하면서 볼 텐데 일단 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가 정물을 한번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거 한번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런데 그림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그림자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의 미술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죠? 그림자가 없어요. 자, 요 정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이 왜 그려져 있을까? 이 작품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말기 18에서 19세기 바로크 시대와 엄청 다르지는 않아요. 동시대에 그려진 17세기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대의 두 동양과 서양의 정물화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우리가 아까는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가도라고 해요. 책거리 그림이라고도 하고요. 이 책가도와 책거리 그림은 정조시대에, 조선 후기 정조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우리가 정조를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학문숭상, 학문을 굉장히 유교적이고 학문을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 학문을 매진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에서 우리가 봤던 이 책상, 붓 이런 것들이 다 문방사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와 굉장히 학문과 굉장히 연관 있는 소재들로 그려져 있어요. 매화를 그리는 것도 선비, 이런 선비적인 문화를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비적인 문화. 그리고 사물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체가 학문을 상징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이 책가도 중에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을 봐도 비슷한 소재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책장들이 있고요. 여기 선반들, 두루마리, 그 다음에 화병, 골동품 이런 것들. 선비 문화를 함축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또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치 그림인데 그림이 아닌 것처럼 천 뒤에 책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경, 붓, 책장, 여기에는 석류도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석류도 그려져 있고요. 공부하기 위해서 벼루와 먹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책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을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책가도예요. 이런 것들을 그린 이유는 학문을 숭상하기 위해서 학문에 대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조선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역시나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바니타스 정물화처럼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문화 풍토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 나라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 선비상을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작품을 한번 봐봤어요. 자, 바니타스 정모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책가도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그려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차이점과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했는지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